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8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한부인데 생돈 써야겠네. 시어머니 장례비 3천만 원을 제 돈으로 치른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의 입에서 친정엄마 치료비를 생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말해줘서. 이제는 생돈 안 쓸게. 안방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그 말을 뱉은 남편이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진 자리에서 저는 이 사람이 숨기고 있던 1억이 넘는 빚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받아든 종이 한 장의 무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폐암 사기, 전이 의심, 엄마의 이름 석자 옆에 찍힌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느라 적금을 깨고 비상금까지 털어서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밀려있던 공과금, 요양병원 자녀 정상금까지 빠져나가고 나니 통장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엄마한테 이런 진단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재훈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폐암 사기래. 당장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한다는데 우리 병원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재훈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TV 리모컨을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툭 내뱉더군요. 병구안 한 번 끝난 지가 언젠데 또 병원 타령이야?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나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항암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은 우습게 깨질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통장 바닥이잖아. 어떻게든 같이 방법 좀 찾아보자. 응? 재훈이 그제야 리모컨을 소파 쿠션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을 보고 혀를 찢차며 기가 막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어차피 시한부라며?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생돈 써야겠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귀를 지나 가슴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12년을 같이 살면서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 지갑 털어낼 때도 장례비 3천만 원을 나 혼자 끙끙대며 마련할 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뜬 뒤에야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래, 당신 말대로 이제는 생돈 안 쓸게. 절대로. 그 말을 내뱉고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영정 사진 앞에서 저를 봤던 재훈의 뻔뻔한 얼굴, 상복을 입고 땀 흘리며 국을 끓이던 저의 가여운 손, 조문객이 건네는 부의금 봉투를 하나하나 정리하던 저의 손, 시누이 미라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발인 날에야 나타나서는 위로는커녕 화환 한 송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국이 다 식어서 못 먹겠다며 타령이었고 재훈은 옆에서 거들었죠. 야, 집안 어른들 오셨는데 똑바로 좀 안 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냐? 3천만 원. 제가 7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끼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이 다 사라진 자리에 남편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입을 벌리고 잠든 재훈의 핸드폰 화면이 반짝하고 켜졌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는데 이번 달 이자 기한 초과라는 글자가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자? 웬 이자? 우리가 빌린 돈이 있나? 순간 이상하다 싶었지만 머릿속이 온통 아픈 엄마 생각뿐이라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훈이 출근하려고 넥타이를 매다가 갑자기 주방 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왼쪽 가슴을 쥐어짜듯 움켜쥐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 신음을 흘렸습니다. 재훈아, 여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떨떨 떨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제가 잡은 재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꽉 막혀서 생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바로 수술실로 실려갔고 저는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생돈이라며 독서를 내뱉던 재훈의 얼굴과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경을 헤매던 재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섞였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해야 하는 건지 내 마음을 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술이 끝난 뒤 재훈의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재수 씨, 사실 재훈이 형 요즘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점심도 안 먹고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얼굴이 노랗게 뜬 게 꼭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 같아서 저희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같은 집에서 자고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힘든 줄 하나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독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까지 또 뒷바라지해야 하지? 나한테는 독설만 내뱉던 사람을.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재훈은 눈은 떴지만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슬쩍 피하더군요. 저도 굳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에 보호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계단에서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남편은 좀 어떠냐? 수술은 잘 됐어? 응, 엄마. 수술은 잘 됐대. 걱정하지 마. 그래, 다행이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전화를 끊고 계단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비에, 엄마 치료비에, 이제는 남편 병원비까지.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전부 제 가녀린 어깨 위에 무거운 짐처럼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틀 뒤 재훈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제 삶은 지옥 같은 세 갈래 길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하고 저녁에는 재훈 병실 지키고 밤에는 엄마랑 영상통화하며 눈물 닦고 회사 후배 수진이가 제 퀭한 눈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오늘 야근은 제가 대신 할 테니까 좀 들어가서 쉬세요. 네. 아니야, 수진아. 괜찮아.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야근을 남에게 맡기면 수당이 깎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단돈 10,000원도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의 병실에 시누이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과일 한 봉지도 안 들고 맨손으로 덜렁덜렁 들어온 미라는 침대 옆에 앉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해댔습니다.
언니, 의사가 그러는데 오빠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거래요. 대체 집에서 오빠를 얼마나 볶았으면 사람이 이 지경이 돼요? 적당히 좀 하지 정말. 저를 빤히 쳐다보며 대놓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어머니 장례비 한 푼 안 내고 도망쳤던 사람이, 오빠 병문안 오면서 음료수 하나 안 사온 사람이 이제 와서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픈 재훈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라가 얄밉게 돌아간 뒤 저는 복도 자판기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지갑에서 반쯤 접힌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캐피탈 대부중개. 새벽에 봤던 그 문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자 기한 초과 대부중개. 설마 이 사람이 나 몰래 빚을 지고 있었던 건가? 하지만 지금 당장 물어볼 기운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일단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다시 지갑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은서야, 항암 치료 그거 돈 많이 든다며. 엄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돈 부담되면 치료 안 받아도 된다. 응?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낼게. 큰 소리는 쳤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딱 187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이미 바닥났고 마이너스 통장도 한계치였습니다. 다 합쳐봐야 엄마 치료비는커녕 재훈의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벅찬 액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담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고객님, 이미 집에 담보대출이 꽉 차 있으시고 마이너스 통장도 더 이상 한도가 안 나오네요.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터덜터덜 은행을 나오는데 문득 재훈의 보험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 관리했는데 재훈이 따로 들어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 병실을 찾아가 재훈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보험 들어둔 거 있어? 병원비 청구해야 하니까. 재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안방 옷장 안쪽 칸에 보면 서류 봉투 하나 있을 거야. 거기 보험 증권들 모아놨어. 그것 좀 가져와 봐. 집에 달려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서류들을 뭉텅이로 꺼내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손끝부터 온몸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출 독촉장 3통, 투자계약서 4본, 원금 9천만 원 사채 차용증, 독촉장 날짜를 보니 벌써 1년 8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푼돈 하나까지 가계부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100원 깎아가며 10,000원 한 장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작자는 제 뒤에서 1억 가까운 빚을 지고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돈으로 자기 엄마 장례를 치르게 해놓고 우리 엄마 치료비는 생돈이라며 비수를 꽂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용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용증 사본을 들고 재훈의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훈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용증을 재훈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훈의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차용증을 내려다보는 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이걸 어디서 꺼낸 거야? 보험 증권 찾으라며. 옷장 안쪽 칸에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나왔어. 재훈이 입술을 닫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이불 위 차용증만 내려다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 아는 형이 건설 쪽 동업하자고 했어. 그때 어머니 요양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거든.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넣었는데 그 형이 돈 들고 사라졌어. 원금 9천만 원 날린 거야. 그 빚 메우려고 사채까지 쓴 거고. 저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재훈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병원비 일부도 빚이었다는 거야? 응. 그러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나는 적금 깨서 장례비 3천만 원 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비상금까지 다 털었는데. 말하면 네가 또 다 떠안을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어. 그래서 해결이 됐어? 9천만 원짜리 빚이 해결이 됐냐고. 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에 쫓기니까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때 네가 엄마 치료비 얘기 꺼내니까 돈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 미안해. 미안하다. 이 사람의 미안하다가 진심인지 궁지에 몰려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다시 집어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훈의 담당 간호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입원하실 때 소지품에서 수면제가 나왔는데요. 처방 기록이 없는 약이에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도 숨기고 수면제도 숨기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며 살았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간 뒤 저는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로 이마를 올려놓고 눈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현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현정아, 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야? 재훈이 병원 앞. 현정이는 30분 만에 병원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저는 차용증 사진부터 시어머니 장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현정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너 지금 이혼 안 하면 평생 그 빚까지 떠안는 거야.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엄마 치료비도 해결 안 됐는데 이혼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이혼 전문 변호사 내가 아는 데 있어. 연락처 보내줄게. 현정이가 돌아간 뒤 카페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배우자 사채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쳤습니다. 글마다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배우자 빚은 내가 갚을 필요 없다는 글도 있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복잡해진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는 하나도 모르겠고 격리팀에서 숫자는 다뤄봤어도 법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다음 날 엄마의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반차를 내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동안 엄마가 구토를 하고 어지러워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면서 치료비보다 엄마의 고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옆에서 등을 문지르고 있는데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안색이 환자분보다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항암실 대기석에 앉아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보호자세요? 저도 남편 간병하면서 엄마 항암 다니고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여성이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정미라고 해요. 여기 자주 오시면 또 볼 텐데 혹시 필요한 정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항암이 끝난 뒤 엄마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박재훈님 채무건으로 배우자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빚에 제 이름이 연대보증으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채업자가 이미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나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재훈의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2달은 집에서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도 이수하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남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라는 말을 듣는데 제 스트레스는 누가 줄여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재훈한테 다가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 퇴원 축하드립니다. 재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직장 후배 지수야. 지수라는 사람이 제게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훈이 지수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유독 눈치를 보고 말을 고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재훈은 아픈 와중에도 사채 관련 전화가 오면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더 있는지, 어떻게 갚을 건지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격리팀에서 15년 가까이 숫자를 다뤄온 감각으로 재훈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훈이 매달 30만 원씩 모르는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재훈 본인 명의의 별도 적금 계좌였는데 용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빚의 이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재훈한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드리는데 엄마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은서야, 이거 뭐야 이게? 내 보험 해약했다. 여기 넣어뒀으니까 치료비 보태. 엄마, 이 보험 해약하면 나중에 어떡해? 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이 어딨어. 내 나중은 너야. 미역국 냄비 앞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돈만큼은 반드시 엄마 치료에만 쓰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집을 나서면서 현관 신발장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항암 부작용 완화제 옆에 수면 유도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은 안 했지만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딸 걱정에 잠 못 드는 엄마, 엄마 걱정에 잠 못 드는 저. 서로를 향한 걱정이 서로를 더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소주 냄새가 났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장 시술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의사가 술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재훈이 소주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좀 내버려둬. 나도 미칠 것 같아. 미치겠으면 병원에 가. 술을 왜 마셔? 재훈이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파편이 부엌 쪽까지 튀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깨진 유리 파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살면 내가 먼저 부서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 파편을 치우고 거실을 정리한 뒤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현정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소개해줘. 새벽이었는데도 현정이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태호.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하고 내일 점심시간에 전화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사무실 비상계단에서 강태호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혼 관련입니다. 이틀 뒤 퇴근하고 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사채는 개인 채무라서 이혼하시더라도 사모님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빚이 복잡하게 엮일 수 있어요. 일단 남편분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채 업체에서 온 문자 캡처, 재혼 지갑에서 나온 대부중개 명함 사진. 강 변호사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채 업체에서 배우자한테 직접 연락한 거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계속 모아두세요.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지만 적어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모르는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검정 점퍼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창백한 얼굴로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구나. 박재훈 씨 채무건으로 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자라도 정리 안 하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채 추심원이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현관에 선 채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 변호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법 추심, 증거를 모아두라는 말. 저는 코트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추심원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서서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빚이 정확히 얼마야? 전부 다 말해. 재훈이 소파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원금 9천에 이자가 불어서 지금 1억 2천쯤 돼. 1억 2천? 월급에서 이자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했던 게 그래서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마이너스 통장, 사채 1억 2천. 다 합치니 총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 자산이라고는 대출이 시세보다 많은 아파트 한 채.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까지 치르게 해놓고 엄마 치료비는 생돈이라고 했어? 재훈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3일 뒤 엄마의 두 번째 항암 치료차 병원에 갔습니다. 주치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항암 반응이 기대보다 좋지 않습니다.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는데요. 표적 치료제로 전환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3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재훈이 직접 전화해서 부른 직장 후배 지수가 건강식품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재훈이 낮잠을 자는 사이 거실에서 지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가 건강식품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형이 동업 사기를 당한 건 아시죠? 근데 형이 처음 그 투자를 한 이유가 어머님 요양병원비 때문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요양비가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형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아는 형이 2배로 불려준다고 했을 때 거기 매달린 거예요. 사기당하고 나서 혼자 수습하려다가 사채까지 끌어쓴 거고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그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잠적해서 수사가 진전이 없어요. 형이 혼자 경찰서 오가면서 진술서 쓰고 있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시작된 일. 같은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재훈이 숨겨서 몰랐던 건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건지. 지수가 돌아간 뒤 낮잠에서 깬 재훈한테 물었습니다. 지수한테 들었어. 시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투자한 거라면서. 재훈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또 네가 해결하려 들까봐 못 말했어. 그래서 혼자 해결한 결과가 1억 2천 빚이야? 재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이 재훈을 단순히 나쁜 남편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을 향해 굳어가던 마음에 금이 갔습니다. 아주 가는 금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격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과장, 이번에 전표 입력 오류가 3건이나 나왔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심각해.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이 직장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상으로 돌아왔는데 제자리 위에 편의점 삼각김밥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점심 안 드시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다이어트 중이었어. 삼각김밥을 뜯어 먹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점심값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없어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항암 부작용으로 심한 탈수와 빈혈이 왔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나서야 엄마의 눈이 떠졌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24시간 옆에 계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24시간. 남편 간병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둘로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항암실에서 번호를 교환했던 정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미 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간병인 정보나 복지제도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새벽 1시였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이런 거 겪어봐서 알아요. 지자체 긴급 돌봄 서비스랑 병원 사회복지 상담실이 있어요. 내일 자세히 보내드릴게요. 새벽 3시쯤 재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네가 힘든 거 안다. 어머니 치료비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껏 이런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수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이 문자. 이게 진심인지 또 다른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담당 간호사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저희 병원에 사회복지 상담실이 있는데요. 의료비 감면 제도나 긴급 지원 같은 거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정미가 알려준 정보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두 군데에서 같은 말을 들으니 믿음이 갔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상담실에 연락해서 오후 시간을 잡아줬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지하 1층 사회복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 윤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폐암 사기인 것,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집에서 간병 중인 것, 남편한테 1억이 넘는 빚이 있는 것, 제 통장에는 200만 원도 안 남은 것. 윤서연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한은서 씨, 지금 남편분이 입원과 자택요양으로 소득이 중단된 상태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시잖아요. 이 경우에 위기 가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암 환자 의료비 감면 제도도 있어요. 지자체 돌봄 서비스까지 하면 당장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걸 혼자 해결해 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윤서연이 서류를 꺼내놓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본인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괜찮아요. 체중 변화가 있으셨나요? 수면은요? 잠깐 생각해 보니 2달 사이에 체중이 5kg 빠졌고 하루에 서너 시간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두통도 잦아졌습니다. 사실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보호자 소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보호자분이 먼저 쓰러져요. 보호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등록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 건강까지 무너지면 엄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서연의 도움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엄마의 치료비 일부를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당장 치료비 걱정이 조금 줄어드니까 머릿속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 공간에서 처음으로 재혼의 빚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이 아니라 채무 정리 쪽으로 한 번 더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혼의 채무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채 이율이 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을 넘었네요. 이런 경우에 불법으로 받아간 이자를 먼저 깎아서 빚 총액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으로 이 빚이 갚을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 씨, 저도 사실 남편 강경화 때문에 빚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회생으로 정리했어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들은 말과 실제로 겪은 사람의 말이 겹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재혼 앞에 강 변호사한테 받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재혼이 자료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숨긴 건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이대로 이자만 갚다가 둘 다 무너지는 건 더 안 돼. 불법 이자를 먼저 깎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재훈이 자료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재훈은 숨겨왔던 금융 정보를 전부 꺼냈습니다. 통장, 카드, 대출 내역서. 저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다가 매달 30만 원 자동이체 건을 꺼냈습니다. 이 적금은 뭐야? 매달 30만 원씩 내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에 넣고 있던데. 재훈이 일어나서 서랍에서 적금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든 거야. 어머니가 이 돈은 나중에 은서 엄마한테 전해라고 하셔서 따로 모은 거야.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 요양병원 입원 시기부터 매달 3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고 총 72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돈으로 자기 병원비가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훈의 말이 사실인지 100% 믿지는 못했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세 번째 항암 치료 날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암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엄마가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병원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고 저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건강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2달이 지나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마쳤고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식탁 위에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재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하지만 먹어. 12년 동안 이 사람이 밥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변하려는 건지 몸이 나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건지 생각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불법이자 감면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사채업체와 협상해서 법에서 정한 이유를 넘긴 이자를 원금에서 깎아냈고 그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추심 전화가 멈췄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울리던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사라지자 그제야 제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추심 전화가 끊긴 첫 주말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7시간을 내리잤습니다. 2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재훈이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2인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서 토스트를 먹으면서도 이 아침이 계속될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엄마를 모시고 집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내 손 안 빌렸을 텐데. 엄마, 손 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잡고 싶어서 잡는 거야.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걸으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항암 끝나면 네가 좋아하는 감자전 해줘야겠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금요일 격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과장, 이번 분기 전표 정리가 가장 정확했어. 수고했어. 자리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얼굴이 좀 펴졌어요. 퇴근길에 정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항암실에서 봐요. 저도 경과 좋대요. 3달 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제 일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서연 상담사, 강 변호사, 정미. 혼자였던 제 세계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재혼과의 관계, 엄마의 완치 여부, 개인회생 인가까지 남은 몇 달. 이 잠깐의 안정이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5번째 항암 치료 후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주치의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던 엄마한테 수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당연히 살아야지. 감자전 해줘야지.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웃음 섞인 울음을 흘렸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유자차를 시켰습니다. 엄마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 다니면서 너랑 카페에 앉아본 게 처음이다. 항암실, 응급실, 수납 창구만 오갔지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자차 한 잔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같은 주에 강태호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은서 씨, 불법 이자 감면 절차가 완료됐고요. 지금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빚 규모가 명확하고 변제 의지가 확인돼서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인가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절차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거실에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 시어머니 당부로 만든 적금 통장 해지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720만 원. 재훈이 적금 통장 옆에 메모지를 붙여놨는데 어머니 치료비에 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의 글씨체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이 적금이 정말 시어머니의 뜻이었는지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엄마한테 쓰겠다는 행동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주말 오랜만에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재훈이 서툴게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치. 엄마가 식탁에 앉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사위가 이렇게 요리를 하네. 재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은 장담 못합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사위. 넉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셋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재훈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랑이 다시 살아난 건지, 같은 편에 서서 싸웠다는 동지의식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엄마를 집에 바래다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나 다시 출근하려고. 심장 재활도 끝났고 의사도 괜찮다고 했어. 재훈이 복직하면 수입이 두 줄기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안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면 다시 바빠질 텐데 지금처럼 장 보고 밥하는 걸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수진이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선배, 이번 인사이동에서 과장 후보로 선배 이름이 올라갔대요. 과장? 그동안 생존에 급급해서 승진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전표 한 장 한 장을 놓지 않았던 게 결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에 정미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 씨, 남편분은 요즘 어때요? 안정기에 들어갔대요. 다음 달에 퇴원할 수도 있다고요. 다행이다, 정말. 정미가 된장찌개에 밥을 말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최악은 넘긴 것 같아요. 넉 달 전 항암실 대기석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지금은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재훈이 복직 첫 주를 마치고 돌아온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더니 마트 봉지를 양손에 든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장을 봐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누군가가 차려주는 저녁을 기다리는 경험이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며칠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돼야 진짜 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작은 안도를 허락했습니다. 주말에 윤서연 상담사와 네 번째 보호자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풀리셨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좋아졌을 때 오히려 감정의 빈자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경로당 친구들이 나한테 항암 끝나면 제주도 가자고 하더라. 엄마가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행 계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으로 제주도 항공권 가격을 검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올 때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가족 의료비 긴급대출 제도가 있는지 알아볼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는 건지 잠깐인지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은서 씨, 좋은 소식이에요. 남편분을 사기친 동업자 소재가 일부 파악됐다고 합니다. 수사가 진전되면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열릴 수 있어요. 최악만 생각하던 머릿속에 처음으로 최선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던 중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은서야, 요즘 기침이 좀 다르게 나와. 다르게? 어떻게 다른데? 뭐라고 해야 하나 전에 없던 기침이야. 깊은 데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다음 검진 때 꼭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기침이 다르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항암이 잘 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에 뭔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잠들기 전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엄마경과 양호, 회생심리 진행 중, 과장 후보, 재훈 복직,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엄마 기침 확인 필요. 일주일 뒤 엄마 정기 검진에 같이 갔습니다. 주치의가 모니터에 검사 영상을 띄우더니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의사의 표정이 달라진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폐 쪽 종양은 많이 줄었는데요. 간 쪽에 새로운 게 보입니다. 전이로 판단됩니다. 전이. 그 단어가 귀를 치고 지나가는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수술 계획은 보류하겠습니다. 치료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잡아야 해요.
2주 전에 수술도 가능하다고 했던 입에서 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번 이겨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은 엄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주치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인 겁니까? 간 전이가 한 군데이고 크기가 작아서 치료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완치라는 단어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 차 안에서 이마를 운전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현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정아, 엄마가 간전이래. 뭐? 항암 잘 되고 있었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현정이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봐봐.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다른 전문의한테 의견 듣는 거야. 여기가 대학병원인데 더 큰 데가 어딨어.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있잖아. 거기 한번 알아봐. 내가 그날 운전해 줄게. 넉 달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한테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앉은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내일 회사에서 가족 의료비 긴급 대출되는지 알아볼게. 예전 같으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쏘아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 건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방에 들어가 새벽까지 핸드폰으로 폐암간 전이 치료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3일 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나 치료 그만하려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러다 내 인생까지 다 망가져. 나는 충분히 살았어. 엄마가 포기하면 나는 어떡해?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가 매달릴수록 내가 더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와 치료를 두고 이렇게 부딪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연 상담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자분이 치료 의지가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에요. 억지로 설득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암 환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머님을 연결해 드릴게요. 보호자 심리 상담 회차도 추가로 잡았습니다. 저도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재훈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복지제도에 가족 의료비 긴급 대출이 있더라. 500만 원 신청했는데 승인 나왔어.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받아온 거였습니다. 재훈이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 전에 듣던 미안해와 달랐습니다. 행동이 뒤에 붙어 있는 사과였습니다. 재훈의 대출금으로 당장의 치료비를 확보한 뒤 서울 상급 종합병원에 진료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종양내과 교수와 상담이 잡혔고 현정이가 약속대로 운전을 해줬습니다. 서울병원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간 전이가 한 군데이고 크기가 작습니다. 기존 항암제를 유지하면서 간에 직접 약을 넣는 시술을 병행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시되 이 방법을 추가하는 겁니다. 병원을 옮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치료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결과를 전했습니다. 엄마가 한참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 치료가 또 힘든 거 아니냐? 힘들겠지.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엄마. 엄마가 바로 알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처럼 치료 그만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심리 상담을 2번 받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는 내 선택이지만 적어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 사이클만 더 해볼게.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거면 돼. 같은 주 회사에서 격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은서 씨, 과장 승진 확정됐어. 다음 달부터 적용이야. 급여도 소폭 올라. 기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 인상분을 어디에 넣을까였습니다. 엄마 치료비, 개인회생 변제금, 생활비. 승진이 자존심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로 환산되는 게 씁쓸했지만 이 숫자 하나가 가게 균형의 실질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 주에 강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불법 이자 감면까지 포함해서 빚이 1억 2천에서 7천만 원대로 줄었고요. 앞으로 3년간 변제 계획대로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오래 기다린 소식이었습니다. 1억이 넘던 빚이 처음으로 유한한 숫자가 됐습니다. 변제금 첫 납부일이 다가오면서 줄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가게를 눌렀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오른 급여, 엄마 의료비 지원금, 재혼의 복귀 급여를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균형이었습니다. 윤서연 상담사와의 상담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졌다 싶으면 무너지고, 무너졌다 싶으면 또 괜찮아지고, 이 반복이 제일 힘들어요.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보호자의 과제예요. 위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게 반년 전과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엄마가 새 치료를 시작하는 날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항암실 대기석에서 정미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 씨, 어머님 오늘 새 치료 시작이라며요. 네, 한 사이클 더 해보겠다고 하셔서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끝나면 밥 한 번 먹어요. 병원 말고 다른 데서. 꼭 그래요. 항암실 안에서 엄마가 수액줄을 연결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엄마의 선택이 지금 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엄마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간 쪽 병소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안정 상태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엄마가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긴 거예요? 이기고 계신 겁니다, 어머님.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달 동안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동네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엄마가 떡볶이를 입에 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 이렇게 좋았나? 엄마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입맛을 잃었던 엄마의 식욕이 돌아왔다는 게 의사의 말만큼이나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분식집 형광등 아래에서 엄마 얼굴에 반년 만에 혈색이 돌아온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정되자 미뤄왔던 문제를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재혼과의 관계. 어느 주말 오후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재혼이 물컵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혼이든 뭐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 줘. 그 일주일 동안 혼자서 재혼과의 12년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연애할 때 퇴근길에 항상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사람. 결혼 초기에 같이 가계부를 쓰고 주말마다 장을 보러 다녔던 시간. 시어머니 간병이 시작되면서 대화가 줄었고 밥상 위에 말 대신 침묵이 올라왔습니다. 빛, 폭언, 소주잔이 깨지던 밤. 그리고 병상에서 처음 끓여준 된장찌개, 마트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던 모습, 500만 원 대출을 받아온 날. 한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눌 수 없다는 게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혼 앞에 앉았습니다. 이혼은 안 할게. 재혼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당신이 다시 나한테 뭔가를 숨기면 그날이 끝이야. 미련 같은 거 없어. 알겠어.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나한테 공유해. 가계부는 내가 관리하되 매달 당신도 같이 확인하는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재훈이랑 얘기했어.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 잘 생각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야, 알지? 알아, 엄마. 내가 건강할 때 네가 좋아하는 감자전 해줄게. 약속?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이 시간에는 시어머니 장례비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의 노인거리가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라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흔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격리팀장이 과장 발령장을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선배, 축하드려요. 격리팀장이 발령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업무 놓지 않은 게 대단해. 한 과장. 이 발령장은 극적인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전표 한 장 한 장 맞추며 쌓은 것의 결과였습니다. 누군가의 사건 때문에 흔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퇴근 후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과장 됐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대단하다, 정말. 재훈한테도 말했습니다. 과장 발령 났어. 축하해. 당연한 거야. 윤서연 상담사와 마지막 정기 상담이었습니다. 은서 씨,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가장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다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윤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상담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정미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 경과 양호. 다음 달에 퇴원할 수도 있대요. 약속한 밥 언제 먹을까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안정적이야. 다음 주 토요일 어때? 강태호 변호사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범 수사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자산 일부가 압류됐고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도 생겼어요. 당장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지만 법적 절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래 묵은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말 저녁 재훈과 나란히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다음 달 예산을 짰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엄마 치료비, 생활비, 비상금 적립.
빠듯했지만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엑셀 위에서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마지막 셀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엄마의 다음 정기 검진일이 다가왔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안과 함께 지내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검진 전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끝나고 유자차 마시자. 검진 결과는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간 쪽 병소가 추가로 커지지 않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병원 1층 카페에서 엄마와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안정, 회색 납부 완료, 과장 발령, 정미와 약속. 1년 전에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문장들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3달 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집 부엌에서 감자를 갈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감자전을 드디어 같이 부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반죽에 소금을 넣고 저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감자 반죽이 기름 위에 닿으며 치직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부엌 찬장 위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은서야, 이거. 뭐야, 이게. 시어머니 장례 뒷정리할 때 유품에서 나온 건데 겉에 은서에게라고 적혀 있더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타이밍을 못 잡았어. 봉투가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눌려 있고 누런 종이 위에 연필로 은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체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실 때 쓴 게 분명했습니다. 은서야, 내 돈으로 내 마지막을 보낸 거 안다. 고맙고 미안하다. 재훈이한테 잘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전했는지 모르겠구나. 부디 내 인생을 먼저 챙기렴.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모간이 뜨거워졌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감자전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하게만 여겼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 돈을 쓰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훈한테 잘하라고 했다는 말. 재훈은 그 유언을 저한테 한 번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주는 거야? 엄마가 반죽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힘들 때 이걸 봤으면 시어머니한테 더 화가 났을 거 아니야. 네가 좀 괜찮아진 지금이 맞는 때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딸의 마음 타이밍까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인정이면서 동시에 엄마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감자전을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감자전을 먹으면서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3달 전에 받았으면 내 선택이 달라졌을까? 생각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채무 정리도, 엄마 치료도, 재훈과의 관계도 전부 다 누군가의 사과나 인정 때문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감자전을 한 조각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넌 참 강한 아이야. 강한 게 아니야, 엄마. 포기할 수 없는 게 많았던 거야.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했지만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킨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이었다고 그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재훈한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재훈이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쓰신 줄 몰랐어. 잘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편지가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 재훈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저울질하는 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됐어.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토요일에 정미와 약속했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정미가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항암실 대기석이었는데 지금 고기 구워 먹고 있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일상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과장으로서 첫 분기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 과장이 온 뒤로 팀이 안정됐어. 점심시간에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삼각김밥을 책상 위에 놓아주던 수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점심값도 아끼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강태호 변호사한테서 마지막 경과 전화가 왔습니다. 사기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압류 자산에서 피해액 일부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돈이 돌아오면 회생 변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무너지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엄마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전이 병소가 추가 진행 없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경로당 모임에서 제주도 간다. 시한부를 선고받았던 엄마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었고 퇴근 후에도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부부관계는 예전 같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조용한 공존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해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지금의 저한테는 가장 정직한 관계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재훈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 요즘 병원 정기 검진 잘 다니고 있어. 걱정 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1년 전 응급실에서 보호자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지금의 담담함 사이에 놓인 거리를 가만히 재봤습니다. 주말 저녁 서재에 앉아 가계부 결산을 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빠듯하지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50만 원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0원이었던 통장에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게 어떤 대단한 성취보다 구체적인 안도를 줬습니다. 가계부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이 문장이 매달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안방 바닥에서 차용증을 쥐고 떨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잘 버텼네 하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서재 불을 끄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한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감자전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부친 감자전이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부치자.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으로 2글자를 보냈습니다. 응, 꼭.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재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출근이 있고 다음 달에도 엄마 검진이 있고 변제금 납부일이 있고 가계부를 결산하는 밤이 있을 겁니다.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제가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불을 껐습니다. 은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시어머니 장례비 3천만 원을 혼자 감당하고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걱정하고 남편의 숨겨진 빚까지 떠안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아 놓을 수 없어서 견디는 겁니다. 은서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복지 상담을 받고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완벽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서는 법을 택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은서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내미는 것이 오히려 강한 선택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사연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